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이름 모를 풀꽃들이 소담하게 피어나는 깊은 골짜기 외딴 집에 마음씨 고운 소녀 연희가 홀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쉬어갈 만큼 험준한 곳이었지만 연희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머금은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리며 부지런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람이 솔바람 소리를 내며 대나무 숲을 흔들던 어느 늦가을 저녁에 연희는 평소보다 늦게 산을 내려오다가 집 뒤뜰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신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곳을 살피니 그곳에는 짙은 남색 도포를 입은 한 청년이 어깨에 화살을 맞은 채 낙엽 위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청년의 상태를 살피니 화살촉에 독이 묻었는지 상처 주위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청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혹여나 관가에 쫓기는 자가 아닐까 걱정하며 잠시 망설였으나 연희의 간곡한 눈빛을 보고는 청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청년을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옮겼는데 청년은 고통 속에서도 신음을 참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정성껏 상처를 닦아낼 준비를 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직접 캐온 귀한 약초를 지식여 청년의 상처에 붙여주었고 연희는 밤새도록 찬물을 적신 수건을 청년의 이마에 얹으며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퍼져나갔고 문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 종이를 흔들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연희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을 보살폈습니다. 깊은 밤중에 청년이 잠시 눈을 떴을 때 연희는 따뜻한 미음 한 사발을 내밀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은 말할 기운도 없는지 겨우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희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산골까지 와서 사냥꾼의 화살을 맞았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오직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산골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연희는 청년의 옷을 세탁하며 그가 입었던 옷감이 평범한 백성들이 입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터에 나갔다가 마을 입구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냥꾼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연희에게 절대로 청년의 존재를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연희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방 안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청년을 차마 내쫓을 수 없었기에 더욱더 문을 꼭 닫고 외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연희가 정성껏 끓인 산나물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니 청년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아 연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말투와 몸가짐에서 기품이 넘쳐났고 연희는 그가 비록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가꾸는 작은 밭에서 딴 채소들과 산에서 직접 채취한 버섯들을 정성스럽게 요리하여 청년의 기력을 보충해 주었고 청년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생기를 되찾으며 연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연희에게 그대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산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고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묘한 신뢰와 따뜻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연희의 집은 이전보다 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연희는 매일 아침 산신령님께 이 청년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청년은 연희가 약초를 갈아 상처를 발라줄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중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연희는 그저 건강해지기만 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는 뒷마당 대나무 숲에 누군가 숨어들지 않았는지 매일 순찰을 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연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장작을 패며 부엌을 바쁘게 움직여 집안에 외인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청년의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어갔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점점 더 흉흉해져만 갔고 사냥꾼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산골 깊숙한 연인의 집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마당의 핀가을 국화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청년에게는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주의를 주며 문 밖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존재가 이 가난하고 평화로운 집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연희는 끝까지 그를 안심시키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가고 별들은 유난히도 반짝였지만 연희와 청년 그리고 아버지는 각자 말 못할 고민과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고 연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될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산바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비바람이 한 차례 지나간 뒤 산골의 공기는 더욱 투명해졌지만 연희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그녀는 매일같이 청년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청년은 조금씩 기운을 차려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연희가 가져다 준 산나물을 다듬는 일을 돕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먼 산 어딘가를 향해 있었으며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그런 청년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져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자신 같은 산골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쉴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청년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나중에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면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만 훔쳤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무심히 흘러 청년이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청년의 상처는 흉터만 남긴 채 완전히 아물었고 그가 입었던 비단 도포도 연희의 정성 어린 손길로 깨끗하게 수선되어 다시 그의 몸에 걸쳐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고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산을 내려가는 안전한 지름길을 알려주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디 무사히 목적지에 닿기를 빌어주었고 연희는 주머니에 직접 말린 약초와 주먹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청년은 집을 떠나기 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연희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연희는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떠난 후 연희의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그가 남긴 깊은 여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안개 너머로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캤지만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낯선 말소리와 거친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을 주막에는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사냥꾼 대장무새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며칠 전 화살을 맞고 도망친 남자를 본 적이 없느냐며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눈빛이 예리하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자였는데 그는 자신이 쏜 화살에 맞은 자가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집요하게 그 뒤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외지인들의 등장에 겁을 먹고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무쇠는 마을 구석구석을 훑으며 수상한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연희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바구니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안색이 어둡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연희를 조용히 불러 마을 입구에 사냥꾼들이 깔렸으니 당분간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거라 하고 낮은 목소리로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연희는 청년을 숨겨주었던 방을 다시 한번 깨끗이 치우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닥을 닦고 또 닦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를 썼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으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큰댁 할머니가 연인의 집을 찾아와 부엌에서 일하던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연희야. 요즘 산 아랫동네에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단다. 높은 분을 해치려던 역적이 이 산으로 숨어들었다는구나.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혹시라도 모를 사람을 집에 들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입을 굳게 닫고 절대로 밖으로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에게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대접해 돌려보냈습니다. 무쇠일당은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며 연인의 집 근처 대나무 숲까지 올라와 수색을 시작했고 그들의 거친 고함은 조용한 산골짜기를 울리며 짐승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쇠는 연인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 우물가를 기웃거리며 이 깊은 산중에 이토록 깨끗한 집이 있다니 수상하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연희의 아버지를 위협했습니다. 아버지는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당당하지도 않은 태도로 그저 약초나 캐며 사는 가난한 집이니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며 위기를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쇠의 날카로운 눈은 연희가 빨랫줄에 걸어둔 깨끗한 천 조각들과 방금 닦아낸 듯한 방 안의 기운을 유심히 살피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쇠의 부하 중 한 명이 연희의 집 뒷마당에서 피 묻은 헝겊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며 소리를 질렀고 연희는 심장이 굳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청년의 상처를 닦아내고 연희가 미처 다 태우지 못한 작은 조각이었는데 무쇠는 그것을 집어들고 연희의 코앞에 들이대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연희는 손을 파르르 떨면서도 그것은 아버지가 며칠 전 사냥하다 다친 짐승을 치료하고 버린 것입니다. 라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했지만 무쇠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쇠를 저지하려 했으나 무쇠는 군졸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연인의 식구는 등잔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연희는 청년이 무사히 산을 빠져나갔을지, 혹시 자신들 때문에 다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눈물로 베게릿을 적셨고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마당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평소 들리던 소쩍새,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만약 내일 군졸들이 들이닥친다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노라 다짐하며 청년이 남기고 간 작은 매듭 놀이개를 품에 꼭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따라 정말로 관가의 군졸들이 말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무쇠는 앞장서서 군졸들을 안내하며 연인의 집을 지목했고 군졸들은 집을 포위한 채 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먼저 마당으로 나갔고 군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연희에게 이곳에 머물렀던 남자가 어디로 갔느냐며 서슬 퍼런 칼날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저희는 그저 병든 이를 돌보았을 뿐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며 이미 이곳을 떠나셨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졸들은 연희의 말을 무시하고 집안의 가재도구들을 뒤엎으며 샅샅이 수색을 시작했고 부엌의 솥단지부터 광안의 곡식 가마니까지 하나하나 창으로 찔러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연희는 엉망이 되어가는 집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청년의 행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용기에 감복하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연희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그때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전령이 급히 말을 달려오며 무언가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령은 숨을 헐떡이며 군졸들에게 당장 수색을 멈추고 관하로 복귀하라는 상부의 지엄한 명령을 전달했고 무쇠와 군졸들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쇠는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연희를 쏘아보며 오늘 일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독설을 내뱉었지만 관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연희의 집마당에는 깨진 항아리와 흩어진 집단들만이 남았고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연희를 안아주며 고생했다는 말로 위로했지만 연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한동안 넋을 놓은 채 산 아래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난장판이 된 집안일을 도와주며 연희의 결단력이 아니었으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었을 것이라고 칭찬하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무쇠가 이대로 포기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산골마을의 평화는 잠시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시는 청년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지만 그가 무사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서진 가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마당을 쓸다가 청년이 머물렀던 방문틀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글을 알지 못했지만 그 종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청년의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소중하게 품속에 간직하며 다시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을이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였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연희는 청년이 떠나며 남긴 종이 조각을 품에 안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꿈속에서는 화살에 맞은 청년이 다시금 무쇠 일당에게 쫓기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연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연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연희를 조용히 불러 산 아래 뒷산의 오래된 선앙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선앙당 주변에 흩어진 낯선 발자국들을 가리키며 군졸들이 물러간 뒤에도 여전히 무쇠일당의 무리가 산속 곳곳에 매복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노리는 것이 단순히 청년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준 자신과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특히 연희는 집 근처 우물가에서 물을 섰던 중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고 뒤를 돌아보니 숲을 사이로 무쇠에 번뜩이는 눈빛이 잠시 비쳤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쇠는 관가의 명령으로 표면적으로는 물러난 척했으나 개인적인 욕심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독자적으로 연희의 주변을 감시하며 청년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년이 남긴 작은 종이 조각의 의미를 알기 위해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를 아는 훈장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틈을 타 연희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와 산 너머 훈장님의 댁으로 향했는데 길목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훈장님은 연희가 내민 종이 조각을 한참 동안 살피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주위를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것은 예사로운 글귀가 아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종이에는 달이 차오르는 날, 북두칠성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에서 빛을 보리라는 의문의 문구와 함께 왕실에서나 쓰일 법한 특별한 문양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연희에게 이 종이를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하며 조만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거듭 강조하여 연희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는 결국 매복해 있던 무쇠의 부하들에게 길을 막히고 말았고 그들은 연희를 거칠게 몰아세우며 훈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당장 말하라며 위협했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 날짜를 여쭈러 간 것뿐이라고 거짓으로 대답했으나 무쇠는 그녀의 옷소매를 뒤지며 종이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다행히 연희가 종이를 신발 밑창 깊숙한 곳에 숨겨둔 덕분에 들키지는 않았지만 무쇠는 연희의 뺨을 거칠게 밀치며 내년이 끝까지 입을 여물어도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간신히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아버지는 흙투성이가 된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연인의 집 주변에는 매일 밤 늑대 울음소리와 같은 기괴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죽은 산짐승의 사체가 던져져 있는 등 무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이것이 무쇠가 자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청년의 행방이나 정체를 실토하게 하려는 계략임을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점 연인의 집을 멀리하며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청년의 맑은 눈망울과 그가 남긴 감사의 인사를 떠올리며 이 시련을 견뎌내기로 스스로와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우물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올리며 그 청년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에 퍼져 있던 소문이 구체화되어 역적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왕의 밀사가 무례배들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무쇠 일당은 자신들이 쫓던 이가 역적이 아닌 왕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감시는 더욱 거칠고 조급해졌습니다. 연희는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직감하고 아버지를 안전한 동굴로 피신시키려 했으나 아버지는 끝까지 집을 지키겠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연희는 청년이 남긴 신표인 놀이개를 목에 걸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징표를 들고 관하로 직접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노라 다짐하며 마당의 흙을 단단히 밟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그님 밤. 드디어 참다못한 무쇠가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무례배를 이끌고 연인의 집 대문을 부수며 난입했고 그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연희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무쇠는 이제 관가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놈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횃불을 초가집 처마 끝에 갖다 댔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품 안에서 청년의 놀이개를 꺼내 높이 치켜들고 이것이 누구의 물건인지 안다면 당장 멈추어라 하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놀이개 끝에 달린 옥 장식은 횃불의 불빛을 받아 기묘한 광채를 내뿜었고 그 서슬퍼런 기운에 무쇠와 무례배들은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쇠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그깟 놀이개 하나로 나를 겁줄 수 있을 줄 알았더냐며 비웃고는 연희의 손에서 놀이개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수많은 횃불의 행렬은 연인의 집마당을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고 그 선두에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무기를 치켜든 채 무쇠 일당을 포위했습니다. 무쇠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말 위에서 내린 한 장교가 엄중한 목소리로 왕실의 밀사를 해하려 하고 무고한 백성을 위협한 죄, 현장에서 체포한다고 외쳤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연희를 부둥켜 안으며 이제야 살았다고 통곡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졸들이 무쇠와 그 무례배들을 줄줄이 포박하여 끌고 가는 동안 연희는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에 깨어나 집 밖으로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연희가 지켰던 그 청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연희의 용기를 다시금 칭송했습니다. 장교는 연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밀사께서 무사히 복귀하셨으며 그대의 공로를 잊지 않으셨다고 전해주었고 연희는 그제야 청년이 안전하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끝에서 연희는 아직 다가올 더 큰 운명의 선물을 알지 못했으며 산골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무쇠 일당이 사라진 산골 마을은 유난히도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 평화로운 햇살을 맞이했고 연희는 부서진 대문을 고치는 아버지의 곁에서 마당을 정성껏 쓸어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숨겨주지 않아도 되고 밤마다 늑대의 울음소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청년과의 추억을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다시 산을 오르며 평소보다 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들바람은 연희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고 숲속의 새들은 마치 축하라도 하듯 지저귀었으며 연희의 집 앞에는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어지럽히던 무쇠 일당이 포박되어 끌려간 뒤 연희의 집 마당에는 한동안 정적만이 감돌았으나 그 정적은 이전의 불안함과는 다른 아주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군졸들이 떠난 자리에 흩어진 횃불 조각들을 치우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고 아버지는 부서진 대문 기둥을 다시 세우며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연인의 집 안부를 물었고 어떤 이들은 미안한 마음에 옥수수나 감자를 들고 와서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행동을 사과하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며 오히려 마을이 다시 평화를 되찾은 것에 감사하며 마당가에 핀 작은 들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서리들이 마을 주막에 방을 붙여 무쇠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자 연희를 의심하던 눈초리들은 일순간에 존경과 경탄의 눈빛으로 바뀌어 온 마을이 연희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렸지만 이제는 누군가 숲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대신 싱그러운 아침 안개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려는 듯 연희에게 산골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산나물 비빔밥을 차려주었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청년이 남기고 간 누리개를 다시 한번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식을 줄 몰랐고 연희가 구한 그 청년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분이었기에 관군이 직접 내려와 무례배들을 소탕했는지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의견을 보탰습니다. 훈장님은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연희가 가져왔던 종이 조각의 문양이 왕실의 비밀스러운 신표였음을 넌지시 알려주었고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그런 소문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아버지의 떨어진 옷을 꿰매고 겨울을 날 택감을 준비하는 등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사실 연희의 마음속에는 청년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저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곧 연인의 집에 큰 경사가 생길 것이라며 자기 일처럼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가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마을 입구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모두 길가로 나와 멀리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행렬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평범한 행상인들이나 군졸들의 행렬이 아니라 화려한 깃발과 함께 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왕의 행차를 연상시킬 만큼 장엄했습니다. 연희는 혹시라도 다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바구니를 내려놓고 지켜보았는데 행렬의 앞쪽에는 지난번 자신을 도와주었던 젊은 장교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 장교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말에서 내려 연희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길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장교는 연희에게 다가와 밀사께서 대궐로 복귀하시어 임금님께 그대의 고귀한 행적을 보고하셨으며 이에 정당한 보답을 내리라는 어명이 계셨다고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순간 장교의 손짓에 따라 행렬 뒤편에 있던 수십 대의 수레들이 연인의 집 마당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레 위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괴짝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풍겨나오는 은은한 비단 향기와 괴짝 틈새로 언뜻 비치는 금덩이의 광채에 넋을 잃었고 연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는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했지만 장교는 웃으며 이것은 나라의 기둥을 살린 보답이라며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수레들이 연인의 집 앞마당에 줄지어 도착하자 장교는 하나하나 괴짝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금덩이와 은괴
그리고 귀한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하기 어려운 진귀한 약재들과 매일매일 먹어도 줄지 않을 만큼의 쌀 가마니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연희의 집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연희는 그 많은 보물보다도 괴짝 가장 위에 놓여 있는 정성스럽게 적힌 편지 한 통에 더 눈길이 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청년이 연희에게 직접 쓴 서신이었습니다. 연희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장교가 대신 읽어주는 편지 내용에는 연희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막았다는 찬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청년은 자신이 직접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곧 정무를 마친 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연희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금덩이를 구경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연희의 고운 심성이 결국 이런 큰 복을 불러왔다며 부러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수많은 보물을 보면서도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그런 기특한 생각을 기꺼이 허락하셨고, 그날 연인의 집마당은 상을 내리러 온 관리들과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보물 창고가 된 집을 지키기보다는 수레에 실려온 쌀 가마니들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귀한 약재들은 아픈 노인들에게 아낌없이 건네주어 마을 전체에 훈훈한 정이 흐르게 했습니다. 장교는 연희의 그런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밀사께서 그대를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쇠일 땅 때문에 얼어붙었던 마을의 분위기는 연희가 베푼 나눔 덕분에 봄눈 녹듯 사라졌고, 사람들은 연희를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가득 실려온 금덩이는 연희 개인의 부가 아닌 마을 전체의 행복으로 승화되었고, 연희는 비로소 자신이 행한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로 넘어갈 무렵, 연희는 복잡한 마당을 떠나 잠시 뒷마당 우물가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금수레가 가져다 준 화려함보다도 자신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준 청년의 마음이 더 고맙게 느껴졌으며, 그가 다시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아버지는 이웃들과 함께 쌀을 나누며 기쁨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연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품속의 누리개를 만지며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그녀의 집 앞에는 이제 슬픔 대신 희망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교와 군졸들은 인근 마을의 관하로 숙소를 정해 떠났고, 연인의 집에는 오직 달빛과 별빛만이 가득 차올라 금덩이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믿기지 않는 일들을 되짚어 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더욱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깃들어 있었고, 산골 소녀 연희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대를 이어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창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그 청년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져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한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금수레가 도착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첩첩산 중 외딴 집이었던 연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연인은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금덩이와 재물들을 자신들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지붕이 새는 이웃의 집을 수리해 주거나 논밭이 없어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모두가 함께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삼봉우리에 하얀 눈꽃이 피어날 무렵 연인의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김장을 하고 떡을 치며 그 어느 해보다 풍족하고 흥겨운 잔치가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정자나무 아래서 따뜻한 술잔을 나누며 고생했던 지난날을 추억했고, 연희는 마을 아이들에게 고운 비단옷을 지어 입히며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으로 커다란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눈이 소복이 내리는 밤, 연희는 화로 앞에 앉아 청년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보며 그가 약속했던 재회의 날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대박난 전설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정작 연희는 예전처럼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이른 아침이면 산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부터 낯익은 말방울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는 직감적으로 그가 왔음을 깨닫고는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는데 그곳에는 눈부신 눈발을 가르며 푸른 도포를 입은 청년이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말에서 내려 연희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한시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음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마당 가득 쌓인 하얀 눈 위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깊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고위 관료였으며 그날의 습격은 권력을 탐하던 무리들이 꾸민 음모였으나 연희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연희의 아버지에게 정중히 절을 올리며 연희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아버지는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기꺼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골 소녀가 나라의 귀부인이 된다는 소식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한양 땅까지 훈훈한 미담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정든 산골 집을 떠나며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지혜로운 할머니와 훈장님, 그리고 이웃들에게 충분한 재물을 나누어 주어 마을이 영원히 평화롭고 풍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희는 청년과 함께 큰 고을에서 백성들을 돌보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해마다 꽃이 피는 봄이나 낙엽 지는 가을이면 아버지를 모시고 옛 산골집을 찾아와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연희가 머물렀던 그 작은 초가집은 이제 은혜를 갚은 청년과 마음씨, 고운 소녀의 전설이 깃든 장소가 되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착한 마음씨가 결국 큰 복을 부른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무쇠일당이 사라진 산골 마을은 이제 늑대 울음소리 대신 평화로운 소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낙원이 되었으며 연희는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온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깊어가는 밤, 산골 마을 위로 뜬 보름달은 연희의 마음처럼 둥글고 환하게 세상을 비추며 잠든 이들의 머리맡에 평온한 꿈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산골의 찬 공기도 어느덧 따스한 온기로 변해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연희가 느꼈던 그 안도감과 행복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산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당신의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 예대야기처럼 당신의 내일도 연희의 마당에 가득했던 금수레보다 더 빛나고 따뜻한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먼 산 너머로 날려보내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산골 소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평온한 밤을 보내십시오.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낮추어 당신이 깊은 잠에 들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